이 프로그램은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노래한 울산 아가씨는 힘차게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녀가 수없이 불러왔던 서양의 노래들과는 달리 우리의 가락과 정서가 담겨있는 우리 민요이기에 울산 아가씨는 성악가 조수미 씨에겐 더욱 특별하다. 울산 아가씨는 새마치 장단의 오음음계라서 서양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마이너풍, 즉 단조로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 자체가 굉장히 밝고 또 신나고 또 가사도 그 울산 아가씨들의 그 소박한 마음이 잘 담겨 있어서 독창회 때나 또 앵콜 때 여러 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작은 돌이 수면 위를 튕겨가듯 노래는 가볍고 경쾌하다. 그러나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희비와 아픈 시대의 질곡이 이 아름다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아는 이는 드물다. 울산 아가씨 노래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나보자. 울산 MBC 다큐멘터리 악극 울산 아가씨 제1부 큰애기 마음은 12폭 치마. 세월이 굴러가는 소리. 우리의 여행은 유성기 음반과 함께 시작된다. 음반의 회전수가 1분에 78바퀴. 그 속도를 말하는 스탠다드 플레잉 레코더를 줄여 사람들은 SP 음반이라 불렀다. 유성기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거리를 울리던 그 시절. 노래를 들을 때마다 SP 음반의 표면은 닳았고 또 매번 바늘을 갈아줘야 했지만 그 바늘 끝에서 대중음악이 시작되었다.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장유종 교수의 얘기다. 유성기 음반 이전에는 그 음악은 그냥 현장에서 라이브로만 이루어졌다면 유성기 음반이 만들어지면서 이때는 대량 생산, 대량 유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악의 어떤 표준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본격적인 의미의 대중가요가 출현할 수 있어요. 세월 따라 유행 따라 흘러간 그때 그 시절. 귀하고도 신기한 유성기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유성기가 있는 집으로 모여들던 시절이었으니 여러분을 그때 그 시대로 모셔다 드릴 변사 최주봉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인사 올립니다. 유성기 음반을 틀 때마다 지지직 하면서 잡으면 또 왜 그리 많았는지. 그래도 음반도 돌고 내 마음도 돌고 추억도 도는 눈물 젖은 이야기. 그 시대 그 유성기 시대로 노래 여행을 떠나봅니다.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방송이 또이 밤이 되니 월생
나만 고요해. 이 노래가 바로 이 땅의 대중음악의 시작을 처음 알린 노래. 1932년 이혜리수가 부른 황성리에 터올시다. 다 허물어진 개성 만월대를 노래한 황성예터. 그런데 일제는 황성예터가 만국의 한을 노래한다는 이유로 이 노래를 금지시키고 말았던 것이었으니 에이구 에이구. 기타 반주 하나로 어찌 이리 고운 노래가 나올 수 있단 말이던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노래 애수의 소야곡. 이 노래는 1937년 천재 작곡가 박시춘의 곡인데요. 당시 가요계의 황제라 불렸던 가수 남인수의 출세작이자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걸그룹이 요즘에만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1930년대에도 걸그룹이 있었으니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저고리 시스터스. 이 노래 오빠는 풍각쟁이는 저고리 시스터스의 멤버 박향림이 불러서 히트한 노래올시다. 오빠는 투집쟁이야 뭐. 박향림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귀에 오래도록 맴도는 명곡입니다. 그런데요, 유성기 시대의 수많은 명곡 중에서도 우리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있는 드라마틱한 노래가 있었으니 슬프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가수도 울고. 마치 흐느끼듯 애절하게 부른 이 노래는 1926년 가수 윤심덕이 남긴 사의 찬미였으니 당시 이 노래를 녹음할 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장유정 교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녹음하기로 했던 노래 말고 한 곡을 더 녹음하겠다 하고 불렀던 게 사의 찬미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동생 윤성덕이 반주했었거든요. (1926년 8월) 녹음을 마치고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연락선 도쿠주마로 위에서 윤심덕은 그녀의 연인 김우진과 함께 그만 차디찬 현해탄 바다 위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으니 그렇게 윤심덕은 떠나고 그녀의 그 슬픈 목소리만 우리 곁에 남았으니 윤심덕의 죽음을 두고 자살이다 타살이다 아니다 두 사람이 프랑스로 도피를 했다. 무성한 소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것이었으니 자살설도 있지만 자살 조작설도 있어요. 자살한 척하고 뭐 이태리 갔대더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두 사람이 자살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근거가 저는 사의 찬미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노래는 일종의 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죽음을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가사예요. 사의 찬미라는 것은. 윤심덕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음반은 10만 장 이상 팔려나갔고
식민지 조선 땅에 거의 사해찬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슬프고도 슬프다. 1930년대가 되면은 우리 민중들에게 크나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수탈과 만행을 피해서 만주와 북간도 그리고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으니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백리, 천리, 만리 밖으로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여기서 국악인 김준호 씨의 얘기 한번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큐. 1936년도까지 그 만주 지역에 북간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일본인이 80만 명이고 조선 사람이 200만 명이라거든요. 그 정도 많이 갔거든요. 또 다른 그러니까 조선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생전 왜 어디를 갔다가 이주를 안 하다가 이주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타양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고향 떠난 서러움을 달래주던 추억의 명곡들이 유성기 음반을 통해 등장하게 되었으니 서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이 노래. 울산 출신 가수 고복수가 1934년에 부른 타양살이 올시다. 이 노래는 발표 한 달 만에 음반이 무려 5만 장이나 팔렸다고 하는데요. 당시 고복수가 만주 일대를 다니면서 수레 공연을 할 때는 타양살이 노래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곤 했답니다. 타양살이가 서러우면 가장 생각나는 것은 뭘까요? 뭐니 해도 두고 온 고향이겠지요. 이제는 고향 얘기를 듬뿍 담은 노래들이 등장합니다요. 그러니까 34년도 고복수의 어떤 타양살이가 유행을 한가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노래들이 주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명이나 그 다음에 지역을 대표하는 강들 이런 거 들어간 노래가 굉장히 같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 그 아주 대표적인 노래가 1935년도에 나온 사공의 뱃노래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938년도에 나온 노래가 뭐냐면은 삼천만이 다 아는 노래 두만강 푸른 물에 이거는 두만강이 나와가지고 사공의 뱃노래가 몰거리며 이 노래 1935년 그때 나이가 10대 후반인 신인 가수 이난영이 불러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목포의 눈물입니다. 이 노래는 무명 시인 문일석의 작품으로 당시 향토 신민요 노랫말 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너젓는 배사고 그리운 님을 찾는 애달픈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 이 노래는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된 남편을 찾고자 두만강을 건너는 한 여인의 한많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운 내 님이여 1938년에 나온 이 노래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당시 총독부가 금지곡으로 지정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가요인 듯 가곡인 듯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 중에 이 노래 또한 빼놓을 수가 없더랬지요. 1920~30년대 당시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노래. 1925년에 발표된 내 고향을 이별하고입니다. 이 노래는 독일인 음악가 에겔트로부터 서양 음악을 배운 정사인이 작사 작곡하고 최초의 성악가 안기영이 불렀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슬픈 곡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요. 유성기 시대의 그 시절 그 노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유성기 음반의 노래들은 바로 민족의 애환과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았던 노래였던 것이었으니 지금까지 변사 최주봉이었습니다. (1930년대) 우리 대중음악에 또 하나 새로운 경향이 생겼는데 바로 민요의 등장이다. 이 노래는 1933년에 명창 박보용이 부른 경복궁 타령이다. 이처럼 경복궁 타령, 방아 타령, 창부 타령 같은 소위 통속 민요들이 SP 음반을 통해 대거 세상에 나온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지금 듣고 있는 창부 타령이다. 이처럼 민요가 의외로 인기를 끌자 당시 음반 회사들이 앞다퉈 SP 음반으로 민요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민요의 등장이다. 음악평론가 이소영 씨. 신민요와 전통민요의 큰 차이는 전통민요에 없는 세 가지가 신민요에 있어요. 뭐냐면 작사자, 작곡자, 그리고 가수. 이게 이제 신민요에는 있는데 전통민요에는 무슨 작사자가 누군지, 작곡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노래를 누가 처음 불렀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그야말로 말 그대로 민중의 노래잖아요, 민요가. 그런데 신민요는 음반 산업에서 음반사들이 철저히 기획을 해서 그때 당시 자기 전속 작곡가들한테 곡을 의뢰하고 전속 작사자들이 가사를 쓰고 뭐 두 개가 어느 게 먼저냐 하면 주로 이제 가사가 먼저일 수는 있는데 뭐 약간 앞뒤가 바뀔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민요로 알고 있는 노들강변이다. 신불출 작사 문호월 작곡 그리고 박보용의 구성진 목소리를 더해 1932년 오케 레코드사에서 발표됐다. 이 노래는 흔히 닐리리아로 알려져 있는 태평가이다. 1935년 11월 폴리돌 레코드사에서 발표했다. 작곡은 정사인. 노래를 부른 이는 기생 출신의 가수 선우일선이었다.
1939년 함석초와 이병환이 함께 부른 온돌야화다. 나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로 편곡되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신민요는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가장 인기 있는 대중음악 장르이기도 했다. 큰 음반사들, 그 이제 일본 음반인데 우리나라 지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경성에. 그때 당시 이하윤이라고 하는 그 문예부장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요사이 와서 가장 많이 유행되는 노래들로 말씀한다면 가장 유행한 장르가 신민요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유행가였고, 그다음 민요, 이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민요를 그때 당시 이제 유행가보다 더 인기 있었던 장르라고 얘기하는데, 조선 고전 내음새가 물컹물컹 나는 그러한 노래, 그냥 그대로가 아닌 조선의 민요에다가 양악의 반주를 맞춘 그러한 중간층의 비빔밥식 노래가 많이들 유행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세요, 이 문예부장들이. 이처럼 많은 신민요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시기에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오래 남는 노래 하나가 세상에 나온다. 우리가 만난 음반 수집가 김정용 씨. 그의 방에 들어서니 사방의 벽이 오래된 음반으로 가득하다. 예, 여기 안에 울산 큰이가 있을 때요. 아, 여기 있네. 바로 이겁니다. 그는 오래된 유성기 음반 하나를 꺼내서 보여준다. 음반에는 노래 제목이 울산 큰애기라고 적혀 있다. 이 울산 큰애기 이 판은 1937년도 믹타 레코드 회사에서 가수 한금심 씨가 취입한 곳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 울산 큰애기가 된 라벨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울산 큰애기의 오리지널 원판입니다. 그럼 일단 플레이를 한번 해드릴까요? 상해나 울산은 산나무들 공기도 좋지만 인심이 좋고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노래, 울산 아가씨다. 노래는 경쾌한 삼박자의 세마치 장단이다. 우리가 경상도 민요로 알고 있는 울산 아가씨 노래는 이렇게 1930년대 울산 큰애기라는 제목으로 유성기 음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난 신민요였던 것이다. 울산의 큰애기가 점점 커서 이모지 문전에 이제 빅타 레코드 회사의 제품인데요. 작곡자는 이면상, 그리고 작사자는 고마부, 그리고 취입한 가수는 한금심 씨입니다. 오래된 음반 라벨에서 우리는 작사가 고마부와 작곡자 이면상, 그리고 노래를 부른 황금심의 이름을 가까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작사가 고마부는 누구일까? 음악평론가 이상만 씨의 얘기다. 이 고마부라는 이름은 정사인 씨의 필명입니다. 정사인 씨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육군 시위군악대, 우리나라 서양식 군악대의 후류를 연주하던 대원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이면상 씨하고도 가까웠던 사이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면상 씨가 한국적인 대중가요 이런 것을 작곡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정사인은 1910년대 양악을 공부한 몇 안 되는 조선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신민요 닐리리아와
내 고향을 이별하고를 작사 작곡했다. 울산 큰애기를 작곡한 이면상은 어떤 인물일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학과 민경찬 교수의 얘기다. 이면상 씨는 이제 대중가요 작곡가고요. 원래는 이제 북쪽 사람이었었어요. 이 대중가요 작곡가 중에서 이제 흔치 않게 이 동경 유학파예요. 일본에서 음악대학에서 음악을 정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서울로 와가지고 당시는 그때는 경성이라 그랬죠. 이 이면상이 작곡하는 곡이 뭐 1000여 곡이 넘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고, 당시에 이제 30년대의 그 작품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면상 작품이 거의 주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작곡가 이면상은 어떻게 울산 큰애기 노래를 작곡하게 됐을까? 중앙대 노동은 명예교수는 그의 울산행에 주목한다. 1930년대에 가면은 이면상 작곡가는 그 식민지 강점하에 암울했던 그 민족의 표상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현지 주사를 떠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울산 타령 또는 울산 아가씨로 알려진 노래죠. 그런 이 노래뿐만 아니라 진주라 천리기라든가 조선 팔경가 같은 노래들이 바로 이때 나왔던 거죠. 진주라 천리길 내 아이 왔던 곳 1941년 이면상이 작곡하고 가수 이규남이 노래한 진주라 천리길이다. 당시 이면상이 작곡한 노래들 중엔 향토색 짙은 노래들이 유독 많았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이면상은 힘찬 민족의 기상을 노래에 담고 싶었을까? 그가 작곡한 울산 큰애기는 이전의 민요풍 노래들과는 사뭇 달랐다. 울산 큰애기 노래는 힘차고 또 쾌활하다. 그 울산 아가씨 이 노래는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과 다르거든요. 동해나 울산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동해 앞바다의 그러한 물결치는 광활함 속에서 그는 동해의 표상과 더불어서 민족의 표상을 그려내기 위해서 이 작곡을 했던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로 바로 우리 울산 아가씨를 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큰애기 노래 속에는 작사가 정사인의 아름답고 섬세한 노랫말들도 담겨 있다. 신춘희 시인의 얘기다. 울산 아가씨 노랫말이 참 정감이 있죠. 가령 큰애기 마음은 12복 치마. 큰애기 말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한 맏언니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12복 치마로 비유했단 말입니다. 맘씨가 넓은 걸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아래 보면 실백자 얹어서 전복삼 일세. 전복살을 놓으면 그 속살이 뽀얀 분홍빛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감탄스러운데 뽀얀 전복 위에다가 하얀 잣 실백자까지 얹는다. 이건 세상 어디에도 이만큼 만나는 표현이 없죠. 울산의 풍경과 인심이 멋지게 담겨 있는 울산 큰애기. 그런데 이 노래의 작사가 정사인은 울산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가 노래를 위해 울산을 찾았다는 얘기도 전해지지 않는다. 정사인은 울산 큰애기 노랫말을 어떻게 쓰게 됐을까? 우리는 그 단서를
음반 수집가 김점도 씨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요거 어디 있더라. 아, 요건 같다. 여기 있다. 네, 여기 울산 아가씨거든요. 울산 큰애기. 옛날에 시에론 레코드에서 나왔는데 여기 이제 라벨 상표고요. 시에론 레코드 울산 큰애기라고 있잖아요. 그가 보여준 오래된 SP 음반 하나. 거기에 적힌 노래 제목은 울산 큰아기다. 울산 아가씨가 이제 노래가 3개 있죠. 아, 김상익 씨 노래가 있고 황금식 씨 노래가 있고 요것이 제일 먼저 나온 노래입니다. 아,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예, 1933년도에 나왔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노래가 참 좋습니다. 울산 큰애기보다 세상에 먼저 등장한 노래. 과연 어떤 노래일까? 이걸 한번 들어보죠. 울산 큰애기. 이 태압을 감아가지고 또 바늘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울산 큰애기를 한번 들어보죠. 노래는 왈츠풍이다. 그리고 동해나 울산으로 시작되는 노랫말이 황금심의 울산 큰애기와 닮았다. 곡조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느낌이다. 울산 큰아기 노래를 부른 이는 당시 막강 가수이면서 미스 조선이라는 예명을 가진 김선초이다. 작곡은 김월신, 그리고 노랫말은 이서구가 썼다. 이서구는 우리 연극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인물로 홍도야 우지마라 노래의 작사가이기도 하다. 이서구 선생은 울산 큰아기 노랫말을 어떻게 쓰게 됐을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30년대 초반이니까 악극단이나 유랑극단을 많이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유랑극단 다니면서 아마 울산을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울산에 들려서 보니까 그 울산 아가씨라든가 경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좋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제 울산에 대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비슷한 듯 다른 노래, 울산 큰아기와 울산 큰애기. 그 당시 울산은 바닷가 작은 마을이었을 텐데 울산을 노래한 신민요가 2곡이나 존재했다는 사실 또한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음악평론가 이소영 씨는 이렇게 말한다. 왜 울산 큰애기가 이렇게 노래가 2개가 있을까? 그게 저는 조금 재밌는 거예요. 왜 울산을 주제로 했을까?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지방 신민요, 창작 신민요 공모 이런 공모전이 있었어요. 각 지방의 로컬리티에 막 지방의 향토 무슨 음식이나 향토 뭐 관광 축제 열듯이 지방의 그런 향토적인 소재로 한 가사 공모나 이런 그러니까 민요 창작 운동 비슷한 거죠. 지방과 관련된 그런 창작의 어떤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 큰애기도 그런 과정에서 특정 그 울산 지명을 이용한 가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울산의 아가씨 그 동 좀 보소. 국악인 김준호 씨는 공연할 때마다 울산 큰애기 노래를 빼놓지 않고 부른다. 개인적으로 이 노래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항상 부르죠. 또 그리고 주로 엔딩에 많이 부릅니다. 저는 경쾌하고 신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엔딩하기 이게 커튼콜하기 좋거든요. 이게. 김준호 씨는 울산 큰애기 노래에 영향을 주었던 또 다른 노래가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 1930년대 40년대에 알게 모르게 인기를 끈 게 뭐냐면은 이 광복군의 주축들이 누구냐 밀양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광복군에 군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군가가 필요한데 이 군가를 갖다가
주로 뭐로 가지고 만들었냐면은 밀양 아리랑 곡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군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른 군가가 우리네 부모님 날 찾으시걸라 광복궁 갔다고 말 전해주소 아리아리랑 써리써리라 아리아리가 난데 1940년에 창설된 광복군의 군가 광복군 아리랑이다. 우리가 아는 밀양 아리랑의 곡조와 같다. 나를 찾아시거든 아리아리랑 연애범이 왔네 아리랑. 국악인 김준호 씨는 바로 이 노래 밀양 아리랑이 울산 큰애기 노래와 닮았다고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 첫 번째로 해가지고 장단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장단이나 곡조 측면에서 보면은 밀양 아리랑도 마찬가지고 울산 아가씨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고 그다음에 씩씩한 느낌의 어떤 세마치 장단이라는 거 덩덩 따쿵따 덩덩덩 세 박자짜리 요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놓으면 이제 처녀들이 나와 등장해요. 밀양 아리랑도 마찬가지고 울산 아가씨도 마찬가지고 이 저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어떤 그 속정이 깊은 경상도 아가씨의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등장시켜 가지고 아주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 두 개 다. 참 기분은 좋은데 표현을 못하는 거. 그 유명한 가사 있잖아요. 청단님이 오신던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이런 가사 있거든요. 근데 요 울산 아가씨에도 보면은 요게 비슷하게 나와요. 느낌 똑같아요. 보세요. 울산의 아가씨 그 동 좀 보소 이모씨 문전에 쌍초롱 달고서 삽살개 재놓고 문 밖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니. 비슷하죠? 그가 주장하는 세 번째 증거는 두 노래 속에 똑같이 등장하는 경상도 사투리다. 뭐냐면은 보소라는 이 지역 사투리를 쓰는 거. 밀양 아리랑에도 가장 큰 특징이 사투리를 그대로 쓰잖아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는데 요 지금 보면은 이면상 씨가 작곡한 이 울산 아가씨에도 보면은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울산의 아가씨 그 동 좀 보소 이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다른 가사에도 보면 울산의 큰애기 심정을 보소. 그래서 이 노래는 거의 이렇게 서로 이웃을 해가지고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범이 왔네. 말투가 비슷하면 음악도 닮는 것일까? 밀양과 울산은 거리가 가까운 만큼 억센 경상도 사투리도 서로 닮았다. 그래서 밀양과 울산의 옛 노래 또한 경쾌하고 씩씩한 면이 서로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 큰애기 마음은 열두 폭치마. 오늘날 경상도 민요로 알려져 있는 울산 아가씨. 그런데 국악인들은 울산 아가씨는 경상도 민요가 아니라고 말한다. 국립국악원 민속단원 김세윤 씨. 일단 경상도 민요라고 하면 정말 핵심적인 표현이 매날이라고 하는 음이 있는데 그 음은 이렇게 떨어지는 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오백년 같은 경우는 아무렴 그렇지 이 매날이 음이 나오고 그렇고 말고 이게 매날이라는 음인데 이게 나오고 강원도 아리랑도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또 나오죠. 근데 이런 매날이라는 음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동부민요라고 해석을 하는데
울산 아가씨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 매나리 의미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경상도 민요로 보는 음악적인 해석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경토리 계열의 신민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이라는 지명 때문에 경상도 민요라고 하지만 노래의 선율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울산 아가씨는 오히려 경기 민요에 가깝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울산 아가씨 노래가 민요라고 하지만 사실 창작자가 있는 신민요이지 않은가. 대중가요와 신민요 그리고 전통민요가 혼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민요에서 대중음악으로 가고 있는 그 과도기에 있는 음악을 신민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통민요는 구비전승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승이 되었던 반면 신민요는 확실히 작사 작곡가가 있어요. 창작된 노래 신민요를 과연 민요로 볼 것인가. 여전히 우리에겐 숙제로 남아있다. 한민족의 대표 민요로 알려져 있는 아리랑. 그러나 아리랑은 사실 유성기 음반시대에 탄생한 신민요다. 1926년 나온규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아리랑 노래다. 그러고 보면 아리랑은 세상에 나온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았다. 영화라는 새로운 문화 매체에 매료되었던 그 시기. 더군다나 나라 잃은 울분을 담은 영화 아리랑이 대흥행을 기록하면서 영화 속 노래 아리랑은 순식간에 민족의 노래로 뿌리내리게 됐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전통 민요라고 알고 있는 노래들은 언제부터 불려져 온 것일까? 과연 모든 민요가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불려져 온 노래일까? 음악평론가 이소영 씨의 말이다. 우리가 민요라는 개념이 1000년 전부터 막 우리 민족의 노래 해가지고 아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신민요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때부터 대중화를 통해서 민요가 우리한테 민요로 인식이 된 거지. 그전에는 그냥 각 지방에 그냥 자기들끼리 불린 소리죠. 결국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저 제주에서부터 평양에서부터 우리까지 다 그 노래가 음반을 통해서 듣고 이러니까 이게 동질감을 느끼고 전국화되는 거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1939년 작곡가 겸 가수 김용환이 발표한 꼴망태 아리랑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요 진도 아리랑의 원형이다. 너머를 간다. 지금 듣고 있는 밀양 아리랑 또한 1931년 유성기 음반을 통해 발표된 신민요였다. 신민요가 우리 민요의 변질된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대중음악의 시작이 신민요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장유정 교수는 신민요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악의 변질, 비빔밥, 짬뽕.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국악에서 보면 이거는 국악의 전통성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대중음악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신민요가 너무나 소중한 장르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단절됐다, 이식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민요는 대중음악이 전통음악에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생적인 대중가요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냥 민요가 아니라 새로운 민요라는 뜻으로 신민요라고 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신민요는 당시의 민요나 대중가요보다 사람들로부터 더 큰 인기와 사랑을 받지 않았던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학과 민경찬 교수는 신민요야말로 1930년대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 장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대중음악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 노래가
그 당시에서 이제 불린다, 유행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그 노래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노래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고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따라 이제 이 국민들의 그런 어떤 가슴을 적신 노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신민요가 비빔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곡들이 살아남았는데 이 곡들이 왜 살아남았냐 했을 때는 제가 분석한 결과 민요적인 요소와 특징이 제일 많은 곡들이 살아남았다. 시대를 초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비빔밥이 이젠 세계인의 음식이 되었듯이 비빔밥 같았던 우리 신민요가 시대를 뛰어넘어 이제 세계인의 음악이 되었다. 2016년 프랑스에서 열린 K 콘서트 현장. 이 무대에서 BTS가 부른 첫 곡은 아리랑이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아리랑 장단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지금 한국의 음악, K-팝 사랑에 푹 빠져 있다. K-팝은 왜 그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것일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KL로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냥 미국에서 하는 본토 음악하고 똑같으면 굳이 KLU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고 그렇게 열광도 안 하겠죠. 뭔가 색다른 요소가 있으니까 미국 헐리우드 영화와 다른 우리나라 영화에 뭔가 고유한 맛이 있는데 보편성을 획득하니까 우리 K 문화가 히트를 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외래 문화랑 계속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우리적인 요소를 계속 유지할 거냐. 신민요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고 우리의 민요로 인식되는 거는 대부분이 다 전통 민요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노들강변, 그 다음에 태평가, 울산아가씨.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적인 요소가 많은 것들이 지금도 우리한테 민요로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래적인 것들하고 섞을 때 그 안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의 엑기스를 잘 간직하고 유지하면서 남의 것들, 외래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거냐. 이게 신민요가 우리한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아닐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성기 음반의 소리는 90년 전으로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 놓는다. 무수한 시간의 흔적인 양, 잡음 가득한 음반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의 노래, 신민요, 울산 큰애기를 다시 듣는다. 음반은 빛이 바래고 소리는 희미해졌지만 이 신민요 속엔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한껏 녹아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음악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마술 같은 힘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이 SP 음반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멋진 문전에서
울산 MBC 다큐멘터리 악극 울산아가씨 제1부 큰애기 마음은 12폭 치마. 지금까지 내레이션 이주연, 구성 윤지희, 연출 이영훈, 제작 울산 MBC였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2부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